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중간에 아마 김문식 센터장님 쪽 발표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전 스킵을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분야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IT를 전공을 해서, 그러니까 통신 쪽 전공을 해가지고 자동차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는 관점이 IT 입장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이게 1900년도랑 1913년도 그 13년 동안의 유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00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마차가 다니던 도로가 13년 만에 우마차는 전부 사라지고 좀 이제 자동차로 다 바뀌는 그런 이제 그 기술 빅뱅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차도 어느 순간부터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차가 다니지 않지만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순간부터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1차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통신도 1G, 2G, 3G, 4G 지금 5G 쓰고 계시고 앞으로 조만간에 또 6G가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도 비슷한 형태의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이제 오토모티브 4.0이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 기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표현한 거고요. 1차가 대량 생산이 주 목적이었다면 2차 1980년대 들어오면 전동화되는 부분, 차량에 이제 전자장비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2000년대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자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센서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윈도우 같은 것이 버튼 누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으면 완전히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자동화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센서의 장착들이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율주행과 협조주행, 그다음에 서비스로는 커넥트카 공유 이런 것들이 자동차 쪽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자동차 쪽의 혁신을 주도하는 게 주로 이제 정보통신업체나 반도체 업체들이 자동차 쪽에 들어오면서 이런 혁신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전에 여러 세션에서 비슷한 거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자동차가 가져와야 되는 주요 기술이 뭐냐라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저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고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에 들어갔던 부분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게 자동차에서 혁신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국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즉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는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돈이 되는 또 기술을 리딩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승차 예약 같은 거, 공유 차량, 그다음에 트럭 쪽에 물류 쪽의 자율주행 기술이 전체적인 산업, 자동차 산업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해를 가장 쉽게 이게 자율주행일 거야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벤츠에서 한 7, 8년 전에 미래의 벤츠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뭐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장표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는 차량은 아까 우리 김문식 센터장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매년 미국에서 하는 CES 가시면 실제로 차량 탑승 신청해가지고 탑승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실제 이제 차량입니다. 판매가 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 개발 중인 차량이고요. 실제 완전 터치가 아니라 내 손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전화가 오면 운전을 멈추는 게 뒤돌아서 옆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차량 안에 관련된 스크린, 터치 스크린을 포함해서 스크린이 8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일단 이제 회사에 출근하신 거고 내려서 이제 업무를 보시고 그동안의 차는 이제 회사 근처는 비싸니까 사무지역이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외곽에 좀 싼 지역 가서 주차비가 좀 더 싼 지역에 가서 파킹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약속을 이제 하러 가면 그 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차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오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고, 정차할 때도 보시면 앞쪽에 내가 어디에 정차할 건가를 레이저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당연히 옆에 있는 사이드 스크린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약속 장소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받고, 바닥에 보시면 저기 이제 차량은 전부 전기차,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바닥은 전부 다 저런 터치 무선 충전 판넬로 작용돼서 충전하는 동시에 진행을 할 거고,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과 차가 다니는 길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앞에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보행자들한테 자동차 입장에서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이것도 참 재밌는 기능인데요. 섰는데 저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라는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차 옆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이 현재 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내용이 아니니까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신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내가 탈 수 있는 자율주행의 가장 근접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IT 쪽을 전공했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 IT가 자동차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미래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랑 커넥티드 두 가지 기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했던 용어들이 합해져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 용어를 요즘은 CAV, 커넥티드 오토모티브 비클이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이제 모빌리티라는 용어로 취합이 되어서 하나의 키워드로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우식 센터장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빌리티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동차의 기술적 키워드는 뭐냐, 이제 카스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 카스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커넥티비티입니다. 커넥티비티는 지금 19년도부터 신차의 60% 정도,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25년에는 86% 정도가 이제 실제로 통신 기능을 다 장착을 하게 돼 있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신차를 사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리링크,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보가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필수적으로 이제 장착이 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에서 커넥티비티의 대표적인 기술이 VTX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통신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누구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를 정의해 놓은 거고요. 요즘은 V2V,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 또 V2D, 차량에 있는 디바이스, V2P, 보행자 등등등으로 분류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향성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V2P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보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요즘은 P2V, 그래서 보행자가 그 차량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정보의 방향성까지 표현하는 용어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웨이브라는 통신 기술입니다. 802.1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의 CITS 서비스의 전용 통신망으로 소개가 됐고, 현재 그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부터 판교 사이, 서울에서부터 기흥, 그 다음에 세종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 한 8개, 9개 군데 정도의 웨이브가 실제적으로 깔려있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웨이브의 대표적인 상대편,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용 통신망이고 V2X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쓰고 계신 통신 기술, 즉 4G나 5G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셀룰러 통신을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작년부터 전용 통신 기술 웨이브와 상용 통신망을 근간으로 한 CVT 통신 기술 중에, 특히 저 CVTX 중에 5G를 이용한 5G VTX 통신 기술을 기술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웨이브를 주로 지금 이미 설치하고 있고 주관을 하고 있는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G 통신을 주관을 하고 있는 과기부가 약간의 이제 어떤 게 더 좋다는, 어떤 게 더 설치돼서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는 여러분이 5G 통신하면 빠르다, 그다음에 지연이 없다 등등등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5G 기술을 그대로 자동차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 의미는 없지만 실제로 4G 가지고, 그러니까 4G 기술 가지고 인지를 해가지고 차량을 설 때까지 이게 딜레이 타임으로만 계산하면
약 한 0.05초, 0.03에서 0.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5G 통신 기술 같은 경우에 딜레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0.01초 만에 브레이킹을 잡을 수 있다라는 뭐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5G 통신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5G AA 같은 데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웨이브,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브라는 통신 기술을 배제하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는 많이 깔려 있고 미국도 일부 소식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를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뛰어난 성능, 뛰어난 데이터 용량, 그리고 뛰어난 저지연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차량에 제공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5G가 궁극적으로 차량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현재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통신기술의 발전 및 앞으로 진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DSRC라고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에 들어가는 통신기술이 VTX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0년도 넘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웨이브가 나왔고, 웨이브가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셀룰라 VTX가 나왔고, 그 셀룰라 VTX 중에도 5G를 많이 깔아야 되니까,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5G를 중심으로 해서 VTX 통신을 구현하고 실현하자는 게 현재의 추세고요. 이거와 또 대응을 해서 웨이브 같은 전용 통신망, 실제로 이 전용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버려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국제적으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웨이브라 그래서 새로운 통신 기술, 통신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관련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5G나 웨이브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캐딜락 같은 경우에 웨이브 단말기를 의무 장착해서 출시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웨이브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웨이브를 홀딩시키고 5G로 이제 이동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저희 김문식 센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량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웨이브라든지 5G 통신을 쓸 수 있지만 차량 내부의 다양한 센서들을 묶는 데는 인비이클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차량을 하셨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캔이라는 통신 방식이 최대 500kbps 정도의 데이터 통신 용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멀티미디어 중심, 그러니까 카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레이더 센싱 포인터들을 전송을 하기에는 그 퍼포먼스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신 기술들이 제한이 되고 있고 실제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카스라는 용어 중에 오토메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토메이션에 관해서는 우리 김문식 센터장이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스킵을 하되 저는 요거 하나만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레벨 6까지, 레벨 5까지 이제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IT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레벨 2까지와 실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는 레벨 3 이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V2X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레벨 3 이상이 넘어가면 V2X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룰 수 있고 보다 더 안전한 서비스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통신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냥 이제 센서의 수라든지 기능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는 측면에서도 인프라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다른 차량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궁극적인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또 관련된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하고 보안에 관련된 부분 하나 말씀드릴 텐데, 보안이라 그러면 보통 해킹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기본적인 해킹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리감, 그러니까 현재 상황,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사실일까? 요즘 이제 저희 사람들한테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자동차도 앞으로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차가 커넥티비티가 기본이기 때문에 앞차가 주행을 하면서 뒷차에게 앞에 지금 사람이 있어서 나는 옆차선으로 빠질 거야 라는 정보를 주고 옆차선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내 센서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의 차량은
서야 됩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서야 됩니까? 아니면 차선을 변경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되나요? 내 센서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앞에서 차선을 바꾼 차량이 나한테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만 주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가짜뉴스만으로도 시스템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 가짜 정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또는 가짜뉴스와 참재뉴스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킹보다 사실은 앞으로는 더 중요한 보안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 관한 인터액션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보행자라든지 또는 다른 차량에 계신 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도 HMI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데 측위를 보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입니다.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측위를 해서 현재 저희가 GPS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몇십 cm, 넓게는 몇 50m 이상의 오차를 가지는 부분을 기지국 기반으로 굉장히 줄여주고 아까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500m마다 500m마다 하나씩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도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측위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센서들과 융합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도를 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또는 미래차에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다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넥티비티를 활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빅데이터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차량은 데이터를 소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거나 여러분 받는 교통정보 같은 경우에 교통정보 생성된 걸 받아가지고 내가 기존에 활용만 했는데 앞으로의 자동차는 센서도 가지고 있고 통신 모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문식 센터장이 HD 맵 말씀하셨는데 그 HD 맵을 업그레이드하고 만드는데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타고 계신 자율주행 차량이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실제로 측정용 차량이 나가서 도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잘 조합해서 융합을 하면 매번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여러분들은 돈을 차량 운행만 한 거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많지는 않겠지만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 이제 김문식 센터장이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차는 모빌리티 사회로 갈 텐데 이 모빌리티 사회에서의 자율주행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기존의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네트워크입니다. 잘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을 도심으로 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와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AI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문식 센터 정도 말씀을 잠깐 하신 것처럼 이 AI가 활용되는 분야가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주행에 활용되는 부분, 주행 중에서도 센서 융합에 활용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앞에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30개, 레벨 5 같은 경우는 약 30개의 센서가 들어갈 텐데 그런 30개의 센서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거기서 찍히는 영상들이 센터로 올라가고 그 센터로 올라간 다양한 영상들을 취합해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정보를 재빨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AI가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판단, 제어 중에 특히나 인지 예측 쪽에서는 이 AI 빅데이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운전자, 코드라이빙에 관련된 부분, 운전자를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운전자의 기분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도 AI가 해야 될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AI 기반의 가상비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로 정보를 통해서 길을 안내해 준다거나 또는 운전자의 헬스 상태를 파악을 한다거나 또는 운전자 인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공유 차량이 되면 실제로 내가 예약하신 분인지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커넥티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데이터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량에서 만들어낸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소비할 것인가, 또 IT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서비스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지는 좀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위해서, 이런 환경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자동차 산업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업에 계시고,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생산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두시면 앞으로 돈이 되는,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부수적인 데이터도 돈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이제 카스 중에 이 전동화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동화에 관련된 부분 아까 우리 한창규 박사님이 또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화의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반도체 관련된 시장들의 그 지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럽, 미국, 일본 순으로 시장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요 5개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의 거의 5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이제 R&D 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그 MCU 중심으로 소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MCU 개발 쪽으로 추진돼 있다면, 앞으로 요거를 극복해서 비메모리 분야로도 MCU 관련된 또는 센서와 관련된 비메모리 분야에 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티어2에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칩 설계하고 설계를 하는 업체들, 팹립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규합을 해서 그 티어1이나 OEM들, 만도나 모비스 같은 데 쪽에 실제적으로 이런 티어2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이나 또는 그 모델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협력 모델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또 보신 것처럼 이거는 그 토요타의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밑에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외부로 나오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API만을 오픈을 함으로써 실제로 데이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복돼서 이야기됐던 부분은 조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자동차 진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자동차 생산 외에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또는 AI 또는 거기에 대한 센서들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전장 부품 분야나 또는 그 외 그 데이터 서비스 같은 분야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업들도 일부 재편이 돼야 되고, 또 기업들도 이런 방향으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